독서 지문 제가 바라본 대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합리성의 문제를 근대화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본격적으로 천착한 사람은 베버였다. 베버라는 사람과 제일 밑에 보면은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분이 이야기한 것을 하버마스가 보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버는요, 서양의 근대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합리화의 과정으로, 합리화 역사이다. 근대화의 과정은 합리적인 사고가 발전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특히 합리적인 사고가 반영된 곳이 경제 분야와 관료 분야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버라는 사람은요, 사회적인 행위를 어떻게 나누었는고 하니, 가치 합리적 행위, 한목적적 행위, 정의적 행위, 전통적 행위인데요. 이 뒤에 두 개는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으니까 앞에 두 개만 보겠습니다. 가치 합리적 행위와 한목적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치 합리적 행위는요, 그 중에서 의무나 명예, 미의 추구, 종교적 소명감, 충성심 같은 현실적인 결과는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은 뭐 승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독립운동을 할 때 그분들이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될 거라는 거를 알고 행동했다고 하면 보기 참 힘들겠죠. 당시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굉장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런 엄청난 기세였기 때문에 근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독재 권력자들은 너무너무 강해 보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꼭 이기기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자신의 소명감 혹은 명예 혹은 가치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죠. 그런 거 보고 가치 합리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랑은 좀 다른 게 있어요. 한목적적 행위라는 것은요.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한목적적 행위는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고려가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목적적 행위는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에 야, 너네들 그렇게 총칼로 독립운동해서 되겠니? 야, 일본이 총칼이라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너네 어떻게 해서 걔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수단을 채택해야 돼. 뭐 외교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한목적적 행위입니다. 네, 좀 재수가 없죠. 한목적적 행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치 합리적 행위가 정말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불합리하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목적적 행위는요.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거기에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분 이런 거 필요 없어. 도구 뭘 사용하든지 필요 없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좀 밑에 가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베버라는 사람은 주장합니다. 시장 경제와 관료 행정의 영역에서 방금 여기 나왔던 이야기죠. 시장 경제와 관료 행정의 영역에서 이런 한목적적 행위가 널리 퍼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베버라는 사람은요. 이런 합리화의 과정이 서양 문명을 지배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과정인데 근데 합리화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요. 방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요. 목표 자체를 중시하는 실질적인 합리성이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목표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절차와 형식을 중시하는 도구적 합리성. 또 더 나옵니다. 도구적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목적적 행위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도구적 합리성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버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이 도구적 합리성인데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밑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적 합리성은요.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행위와 관료 행정이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이 재난소득을 긴급 편성해서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그게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국회를 통과해야지 재정이
도부된다고, 재정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사실 그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인가 하니 도구적 합리성. 국회를 거쳐서 명분, 적절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것이 목표를 달성한다, 이 얘기입니다. 도구적 합리성이 이렇게 지나치게 중시되면 무엇이 되느냐? 절차와 형식이 오히려 목적이 되어버린다. 실질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절차와 형식이 오히려 목적이 되어버림으로써 오히려 비합리성이 심화가 되고 인간의 이성이 도구화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사실은 그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와 형식이 오히려 진짜 목적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런 것은 베버의 입장에 따르면 이런 이성의 도착 현상이 우리 시대의 운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베버는요, 이런 도구적 합리성에 따른 부작용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처럼 삶의 전반적인 합리화라는 것은 도구적 합리성이 더욱더 널리 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간의 개인의 자유가 상실될 수도 있고 인간의 개인의 자유보다는 제도에 복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보고 합리화의 영리, 합리화의 부작용, 근대화의 부작용이라고 규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버라는 사람은 도구적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인간이 오히려 자유가 상실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운명이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하버마스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이 베버씨, 당신이 합리성과 근대화의 이야기를 한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점 인정. 합리성과 근대화를 연관지어서 설명한 것은 좋은데 너무 좁게 본 거 아니에요? 라고 비판을 합니다. 도구적 합리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요. 도구적 합리성은 넌 너무 좁게 봤어. 인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시야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건데요. 하버마스는요, 베버의 도구적 합리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핵심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입니다. 도구적 합리성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 베버는 도구적 합리성, 하버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하버마스는요, 여기 베버가 행위를 이 네 가지로 나누었듯이 하버마스도요, 행위를 목적론적 행위, 규범적 행위, 표현적 행위, 의사소통적 행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냥 목적론적 행위랑 의사소통적 행위입니다. 보겠습니다. 목적론적 행위라는 것은요, 그냥 뒤에 나오겠지만 도구적 합리성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단과 목적을 측정하고 선택한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론적 행위입니다. 이 규범적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이 글에서는요, 표현적 행위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봤던 가치 합리적 행위랑 비슷한 거예요. 예술가들, 예를 들면 뭐 BTS라든지 그런 분들은 딱히 이 공연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혹은 방고흐라든지 딱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기의 표현을 주된 목표로 성중이나 광중 앞에서 표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의사소통행위입니다. 하버마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하버마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소통행위는요, 두 사람 이상이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공통인식에 도달하는 목표를 상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협을 할 줄 안다. 다른 사람들과 타협을 하면서 산다는 얘기인데요. 자아중심적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에 도달하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 조화하면서, 그러면 네가 이걸 해주면은 난 이걸 양보할게.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개인의 일방적인 성공을 일방적으로 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각자의 행위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다.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버마스는요, 의사소통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고요. 네, 하버마스는요, 얘기했다시피 목적론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방금 얘기했죠. 의사소통 행위는 여기 얘기했던 도구적 합리성과 비슷한 얘기라고요. 도구적 합리성과 목적론적 행위와 한목적 행위를 동일시한다. 네, 이 얘기입니다. 하버마스입니다. 합리화라는 것은요, 목적론적 행위, 즉 한목적적 행위가 경제와 국가 행정 같은 체계 내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단위에서는요, 국가나 행정은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도구적 합리성 혹은 목적론적 행위, 그리고 개인들 간에는 의사소통 행위, 이렇게 이원화해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에 베버 씨는요, 이 도구적 행위가 도구적 합리성이 이 둘 다를 지배한다고 보았지만, 하버마스는요, 국가 단위에서는 도구적 합리성, 개인 단위에서는 의사소통 행위,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의사소통 행위는요, 생활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한목적적 행위는요, 네, 국가나 국가 행정 같은 단위에서고요. 경제 분야와 국가 행정에서의 도구 합리성과는 달리 의사소통 합리화는 구상원들이 열린 의식을 갖게 도와준다. 근데 불행하게도 베버는 이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게 하버마스의 비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대화와 합리화의 관계를 다시 관찰하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한목적적 행위의 확산은 베버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불행한 결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버마스는요, 의사소통의 합리화와 한목적적 행위를 구별하고 이것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합리화의 영리, 방금 여기서 얘기했죠. 합리화의 영리라는 것은 이렇게 합리화가 됨으로써 인한 부작용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베버라는 사람은 합리화로 인한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버마스는 그게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보완할 수 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오히려 합리화가 선택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합리화라는 것은요, 국가 단위에서는 합리적으로, 그리고 개인 단위에서는 의사소통적으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버마스는요, 이 두 가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너무 동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구별이 되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화를 해야 된다. 합리화의 구조화가 질적으로 다른 합리화의 가능도 가능하다. 하버마스의 논리는 생활 세계 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통합성을 더욱더 키우고, 도구적 합리화와 의사소통적 합리화의 불균형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두 가지가 너무 딴 길로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해서 하버마스는 베버가 이런 합리화의 영리, 근대화의 영리를 극복하고 근대성의 긍정적 측면을 되살려내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이 길었네요. 이상으로 독서 지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